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살았는데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아버지,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제가 여기 마당에 계집 새로 지어드렸잖아요.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방 안은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나오지 마시라고요. 민서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 집 내가 평생 막노동해서 올린 집이야. 네가 모신다고 해서 넘겨준 거 아니냐? 아버님, 모신다는 게 꼭 한 이불 덮고 자야 하는 건 아니죠. 밥 때 되면 마당에 갖다 드릴 테니까.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세요. 이웃들 보기 창피하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칠순을 넘긴 박노인은 자신이 평생을 일궈온 단독주택 마당 한 구석, 대형견이 살던 계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엔 박노인이 아끼던 골동품 대신 세련된 수입 가구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1년 전 죽을 때까지 극진히 모시겠다는 아들의 말에 속아 집과 땅을 모두 증여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박노인이 평생 막노동만 한 무지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젊은 시절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며 법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노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1년 전 증여 서류와 함께 아들에게 몰래 서명하게 했던 효도 계약서 한 장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민서가 법대로 하자꾸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주마. 집을 주자마자 부모를 마당 계집으로 내쫓은 패륜 자식들. 법을 아는 아버지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의 편입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박씨라 불리며 전국의 공사 현장을 누볐습니다. 사고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은 아들 민석을 키우기 위해 그는 겨울철 얼어붙은 시멘트를 깨고 여름철 달궈진 철근을 날랐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나가 별을 보며 돌아오는 생활 속에서도 박노인을 웃게 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 민석의 성적표였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흙먼지 마시며 살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자신의 몸을 깎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민석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번듯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박노인은 인생의 모든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가 찾아올 때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끊어다 먹였고 본인은 구멍난 내복을 꿰매 입으면서도 손주들의 용돈만큼은 두둑이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박노인의 무릎은 연골이 닳아 없어졌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적적함보다 무서운 것은 점점 기력이 쇠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 민석이 달콤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 너무 걱정돼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올게요. 대신 아버지가 이 집을 제 명의로 미리 주시면 상속세도 아끼고 저희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임금님처럼 모실게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식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도 모르고 박노인은 평생의 피땀이 서린 집 문서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서가, 이 집은 내 목숨이다. 잘 부탁한다. 그날 밤 박노인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증여 도장이 마르기도 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박노인이 거실에 나오기만 해도 코를 막으며 노인네 냄새가 소파에 배요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박노인이 젓가락질을 서투르게 하면 아들 민석은 애들 교육 안 좋게 왜 저러세요?
그냥 방에서 드세요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박 노인의 방은 채광이 가장 좋은 안방에서 곰팡이 핀 북향 끝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은 박 노인이 아끼던 아내의 유품인 자개함을 며느리가 말도 없이 고물상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아버님, 이런 낡은 건 집안 분위기만 해쳐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유행이거든요. 박 노인이 화를 내자 며느리는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 집 이제 저희 집인 거 잊으셨어요? 얹혀 사시는 주제에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 아들 민석은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묵인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박 노인의 생신날 터졌습니다.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줄 알았던 박 노인에게 돌아온 것은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외식하러 가니까 혼자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자식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박 노인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애들 방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버지 방을 공부방으로 써야겠어요. 마당의 창고 개조해서 계집 옆에 방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로 옮기세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짓밟는 말에 박 노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재산을 뺏긴 노인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집값을 떨어뜨리는 흉물에 불과했습니다. 박 노인은 마당 구석, 계집 옆 가건물로 쫓겨났습니다. 얇은 합판 사이로 겨울바람이 들어왔고 빗소리는 머리 위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박 노인이 젊은 시절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온갖 재산 분쟁을 목격했던 베테랑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증여를 해주던 날 아들이 기분 좋아 술에 취해 있을 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요즘 다들 쓴다길래 나도 기분 좀 내보게 여기 사인해라. 그 서류의 제목은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서, 일명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조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증자 민석은 증여자 박 노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직접 부양한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월 2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한다.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본 증여는 즉시 해제되며 모든 재산은 원상복구한다. 본 계약은 공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아들은 그저 네 하며 대충 사인하고 인감까지 찍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노인은 계집 옆 차가운 방에서 작은 손전등 아래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에게 했던 폭언, 끼니를 거르게 한 기록,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녹취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박 노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냉혹한 집행자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네가 사인한 이 종이 한 장이 네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박 노인이 계약서를 들이밀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선포하자 아들 민석과 며느리 혜진은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아버지,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미 등기 이전 끝난 집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뺐는데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박 노인의 뺨 근처까지 손가락을 들이대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치매가 왔나? 어디서 사기꾼 같은 종이를 들고 와서 협박이야? 당장 요양원에 쳐넣기 전에 조용히 계집에 처박혀 있어요. 자식들은 박 노인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서 망상을 하신다. 재산을 다 줬는데도 자꾸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박 노인이 평생 쌓아온 명예를 순식간에 쓰레기로 만든 것이죠. 심지어 아들은 박 노인의 핸드폰을 뺏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이미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친한 법조계 후배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 자료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두었고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소장을 받은 날 박 노인의 가건물을 발로 차며 부수려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죽고 싶으세요? 감히 자식이 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박 노인은 무너지는 가건물 사이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은혜는 내가 너에게 베푼 게 은혜고 이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다. 법정에서 보자꾸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자식들의 추악함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들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 사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과 치매 증상이 있어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다며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모셨는데 아버님이 저희를 괴롭히려고 이런 소송을 거신 거다라고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민석은 아버지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할 때 다친 기록을 교묘히 조작해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다는 가짜 소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은 동네 사람들은 자식들의 거짓 눈물에 속아 박 노인을 향해 세상에 저 할아버지 무섭네. 자식들을 저렇게 괴롭히나?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노인은 고독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계집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수만 배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장은 박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박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 아들이 저를 계집으로 내쫓던 날의 대화와 며느리가 제 밥그릇을 걷어차며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제 정신일 때 제 발로 공증사무소 근처까지 가서 이 계약서가 유효함을 인정했던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끝나자 법정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사람은 박 노인의 옛 동료이자 아들 민석이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퇴직 공무원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민석이 증여를 받던 날 박 노인과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고 민석이 기분 좋게 아버지 잘 모시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영상 속 민석은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계약 조항 하나하나를 읽고 당연하죠, 아버지.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변호인은 당황하며 서류를 뒤섞었지만 이미 객관적인 증거 앞에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 맞습니까? 그리고 이 계약서에 적힌 부양 의무를 다했습니까? 민석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옆에서 아니, 그건 아버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 연출이에요.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의 엄중한 경고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 노인이 머물던 가건물을 완전히 때려 부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아? 죽어. 그냥 죽어버리라고.
아들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오늘 너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키운 괴물을 없애기로 한 거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박 노인은 그날 밤 마을 회관으로 몸을 옮기며 마지막 판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최종 선고 날.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의 이행 여부다. 피고 민석은 증여를 받은 후 원고 박 노인에 대해 물리적 공간의 분리, 계집력 가건물 유배, 경제적 부양 의무 불이행, 정신적 학대 침해, 유언비어 유포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받을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효도를 약속하고 재산을 손에 넣자마자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효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민석은 원고 박 노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일체와 현금 자산을 즉시 반환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또한 피고 가족은 판결 즉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한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며느리 혜진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아들 민석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천벌을 받은 거다. 라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했던 아버지의 비애가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판결 집행은 신속했습니다. 아들 가족은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강제로 짐이 밖으로 빼내졌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는 보상금을 갚기 위해 압류되었고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도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집 없는 신세가 된 아들 내외는 월세방을 구할 돈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박 노인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박 노인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리는 박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서가, 네가 있을 곳은 이 집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일궈낸 삶의 현장이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면 너는 평생 인간이 되지 못할 거다. 나가거라. 박 노인은 되찾은 집을 팔아 그 돈의 절반을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건립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며 평생 일만 하느라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계집력 가건물이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한 실버타운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의 곁에는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이 흐릅니다. 가끔 길가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젊은이들을 볼 때면 그는 나직이 의졸입니다. 재산은 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 박 노인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석양이 내리쬐며 배신당했던 한 노인의 인생은 가장 찬란한 황혼의 이막을 맞이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자식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부모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연이 전국의 모든 부모님께
강력한 경각심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지키는 법이 곧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이다 사연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